자, 오늘은 수특 298을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수특 298. 그 실전 1이지? 실전 1. 오케이. 수특 298.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특 298쪽. 거기에 먼저 가, 나, 다인데요. 가에서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빗대면 직유법이죠.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빗대면 그게 은유법.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지칭하면 대유법. 그죠? 사람을 동물을 사람처럼 하면 의인법. 뭐 이런 겁니다. 속담이 나오면 풍유법. 그런 거거든요. 자, 나 작품을 오늘 포인트로 둘 거고요. 다 작품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다 작품은 이병률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병률의 살림이라는 작품이 나왔군요. 일단 여기서 원하는 건 비유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살림은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살림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다는 얘기 같아요. 자, 일단 이놈의 특이 지점은 일단 이병률은 우리 문학책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EBS에만 나와요. 지금 올해 거에만. 자, 얘는 시적 대상이 뭐냐면 시적 대상이 별입니다. 별. 자, 시적 대상이 별인데 별이라 함은 하늘에서 반짝반짝해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우리 바라는 볼 수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별은 어떤 의미를 많이 쓰이냐면 바라보는데 소유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이상향 또는 이상, 내가 꿈꿔왔던 어떤 희망 이런 것을 많이 비유하는데 여기선 그게 아닙니다. 이상과 희망과 관계없고요. 여기에서의 별은 뭘 비유했냐면 바로 돌봄의 대상입니다. 돌봄의 대상으로 쓰였어요. 저 별이라는 게. 즉 내가 아빠라면 나의 돌봄의 대상은 뭐 자식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돌봄의 대상으로 쓰였더라. 어디 한번 읽어볼게요. 뭔 말인가? 오늘 도랍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오늘 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뭐 새벽에 들어온 이유가 있겠네? 왜냐면 새벽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별을 봐야 되거든요. 밤새 일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별을 봐야 되거든? 일일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그러면 별들 하나하나 둘러보고 있나 봐요. 자, 요거는 읽어가면서 상황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떻게 했어? 별을 보고 왔대요. 근데 지금 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뭔가 살림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살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살림의 내용이 뭐냐? 1번 일일이 하나하나 둘러보고 온답니다. 그럼 바로 뭐야? 둘러보고 온답니다. 즉 살림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하나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둘러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가 보인다고 내가 일전에 말했잖아요. 별이라는 건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둥글둥글해 보이나 봐. 하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별이 어떻게 해서 앞정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상처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야. 이렇게 봤더니 얘는 참 발랄하고 밝은 성격을 가졌어. 아니야. 더 깊이 보면 걔는 어떤 상처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일종의 경어체죠. 그래서 높임말. 오늘 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달라고 했답니다. 이거 봐라. 나라는 존재는 새벽에게 업어달라고 했대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첫 번째 내가 지금 별들을 둘러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별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돌보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새벽에게 업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게 돌봄을 당하는 존재이기도 하네. 새벽에게 돌봄을 당하는 존재이기도 하군요. 그러면 내가 아빠야. 그럼 어떻게 해서 나 밑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죠. 그게 돌봄,
돌봄의 존재겠고 돌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가 있으면 나 위에 어떻게 해서 나의 부모가 있죠. 그 부모가 나를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중의적이군요.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그러니까 나의 돌봄의 대상은 또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은 다양할 거 아니야. 한 명만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가 있나 봐. 여러 명이. 그러니까 첫 별의 불꽃이라는 거 봤을 때 어떤 구성원 중에 유독 열정이 높은 아들, 딸이 있을 거고 또는 끝별의 생각이 깊대요. 끝별의 생각이니까 끝까지 생각한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뭐 생각이 깊은 애도 있을 거고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큰 별의 가슴팍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열정과 포부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작은 별의 멍까지도 일종의 상처를 입은 구성원도 있겠지. 다양한 구성원들이네. 멍까지 이어놓은 헐렁해진 실들 하나하나 매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림을 한다는 것, 돌본다는 건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써? 헐렁해진 실을 묶는 거래요. 그러면 얘가 다시 헐렁해진 실을 묶었어요.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살림이고 이게 뭔데? 돌본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뭐 죽었나 보죠? 별을 2개 캐냈다고 뭐 별이 다시 탄생했나 보죠? 그걸 적어두려 합니다. 바로 돌본다라는 거, 살림이라는 건 바로 삶을 기록하는 거군요. 그게 돌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살림이라는 건가 봐. 참, 그러니까 미처 못한 말이 있는데요. 뭐 이런 말이겠죠. 참, 돌아오던 길에는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줬습니다. 달의 손톱을 잘라줬대요. 왜? 첫 번째, 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달림을 깎은 거고요. 두 번째는 달을 위해서 깎은 거겠죠. 즉 별만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도 다른 돌봄의 대상이었나 봐요. 그래? 그럼 결국 뭐야?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런 게 바로 뭐야? 이런 게 바로 살림이고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였네요. 이병률의 살림은 우리 문학책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만 등장하냐? 지금 현재 여기에만 등장하네. 내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그 앞에 나 작품에 박목월 거를 좀 다룰 거야. 박목월. 일단 이놈부터 먼저 해보자. 박목월의 시래요. 박목월의 시. 요건 또 뭔 내용이냐?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입니다. 흔들리는 저울대 같은 사람이고요. 시는 그것을 고누려는, 고눈다? 겨누는 추와 같답니다. 그러면 나하고 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나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면 흔들리는 저울대 같대요. 흔들리는 저울대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나라는 것은 이렇게 세모를 땅 치면 되겠죠. 흔들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라는 건 어떤가 봤더니 시는요. 시는 그것 흔들리는 저울대를 겨누는 추와 같대요. 얘는 바로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추와 같아. 추와 같나 봐. 균형을 맞추는 추와 같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추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긍정이겠네. 그럼 우리가 시 쓰는 과정, 내가 시인이야. 시를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건데 저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건데 요게 흔들리는 저울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를 결정하겠죠? 균형이 맞는 시를 내가 작성을 했어요. 그게 뭔데? 시네. 균형에 맞추는 추를 통해서 시를 작성했어? 그러면 내가 한참 고민하다가 시를 드디어 완성했으면 기쁘겠죠. 거기 나옵니다. 한 가락의 미소, 한 줄기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이래요. 앞머리가 같네요. 두운이죠. 두운. 한 가락의 미소, 한 줄기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했으니까 두운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뭐냐면 그 시를 썼더니 균형에 맞는 시를 썼더니 미소가 생겼고요. 이제 위안이 생겼고요. 나만의 운율이 생겼답니다. 그러니 이놈은 뭐야? 초긍정이죠.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시를 완성했더니 행복해요.
그런데 뒤에 이내 무너진답니다. 어이고, 이게 일시적인 해소구나. 이내 무너졌으니까 곧바로 무너져서 이게 일시적인 해소였던 거였네? 그럼 왜 무너졌냐?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일렁댄대요. 막 출렁출렁하고 있나 봐? 그게 어느 정도? 아득한 진폭이랍니다. 하늘과 하늘 끝만큼 막 움직이고 있대요. 그게 뭔데? 생활이라는 것이랍니다. 즉 일시적인 어떤 해소가 되는 걸 곧바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요거의 반대겠죠? 곧바로 무너뜨린 거. 그게 뭔데? 그게 바로 뭐야? 생활이라는 거래요. 즉 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뭐야? 잠시만에 있던 위소와 위안과 운율을 깨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시를 어떻게 작성하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게 흔들리는 저울 때. 그래서 내가 완벽한 시를 썼어요. 내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시가 됐어요. 행복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야, 너 그 시를 써서 네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너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야, 그거 뭐 되겠어? 그게 뭐야? 그게 생활이라고요. 이런 시가 바로 박무걸의 시였군요. 그래.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병률은 우리 문학책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패스. 박무걸의 작가 연계를 한번 해보자. 박무걸 작가 연계를 해보자. 자, 6, 9월에서는요. EBS에 나온 놈을 정확히 하나 일치하고 하나는 작가 연계, 하나는 주제 연계 이런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럼 박무걸은요. 총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몇 개냐면 총 10개입니다. 10작품. 이 박무걸의 시는 안 나와. 문학책에 안 나와. 그러니까 10작품 정도 고려를 할 건데 박무걸의 시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상황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 시는 안 쓸게요. 어차피 다 박무걸이니까. 자, 제목입니다. 이거 여러분 맞춰봐. 자, 상황을 해볼게요. 처음 시가 되게 간결한데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한가롭고 이런 모습이 있나 봐. 구름이 흘러가듯이 달이 가고 있고요. 달이 가듯이 누가 가고 있어? 나그네가 가고 있답니다. 편안하고 한적한가 봐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가나 이렇게 봤더니 밀밭길을 갑니다. 밀밭길을 가더니 이제 뭐야? 술 익는 마을을 거쳐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 빨갛게 타는 저녁 노을을 봤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거 욕먹기 딱 좋습니다. 1940년대 박무걸 즉 청록파의 작품인데 자연을 노래한 거야. 청록파는 왜 생겼냐면 일제가 시를 쓰면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한테 검열 다 갖고 와봐. 그러니까 어떻게 일제를 비판하는 걸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청록파는 그냥 자연을 노래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밀밭길을 갔대요. 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술을 만들 때 곡식을 넣잖아. 밀을 넣으면 어떻게 밀막걸리, 쌀을 넣으면 쌀막걸리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야? 이놈은 술의 재료가 아니겠어요? 이게 술의 재료. 그러면 술 익는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야? 술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고. 저녁 노을이라는 건 우리가 술을 마셨더니 얼굴이 붉게졌어요. 술을 마신 후 붉은 얼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붉은 얼굴.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엔 윤동주나 이육사와 보면 난리가 나겠죠. 야, 네가 지금 40년대에 술 처먹고 이게 뭐한 지랄이야! 이렇게 했겠지. 그냥 이 시로 본다라면 어떤 달관한 모습,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모든 걸 다 달관과 체념의 모습? 달관과 체념의 모습을 담았던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많이 보던 거잖아. 여기 지금 제목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입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한 작품 했고 총 10작품 나온다 그랬어. 그럼 10작품 이외에는 이제 박무걸은 건들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자, 거시기를 맞춰봐. 자, 요번에도 다시 상황입니다. 박목월은 청록바다 보니까 자연을 노래하는 또 그런 시입니다. 자, 얘는 요번에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곳을 얘기할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거. 그런데 얘는 처음에는요, 원경을 설명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시선의 이동이 좀 될 거야.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은 다르죠. 시선의 이동은 눈만 보는 겁니다. 멀리 봤다가 이제 가깝게 근경을 볼 겁니다. 그러면 나는 멀리서 뭘 보냐면 저 멀리 봤더니 돌산이 있어요. 돌산이 보라색입니다. 실제로 보라색 돌산 없지요. 그러니까 신비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석산, 돌산, 즉 석산을 봅니다. 근데 멀리 봤더니 그 석산에 뭐가 있냐면 복숭아꽃이 펴 있는 거야. 그래서 석산에 산도화, 산에 핀 복숭아꽃, 산도화가 핀 거야. 근데 그게 와 너무 아름다워요. 우우 엄청난 거야. 근데 석산, 돌산은 움직이지 않죠. 원래 그 위치.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도 나무가 있는 데서 그대로 꽃이 피잖아. 움직이지 않잖아. 이거는 아름다움 중에서 아주 정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정적인 아름다움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시선을 이동합니다. 요번에 어디를 보냐면 내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갑니다.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요. 근데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데 거기서 암사슴이 물을 꼴깍꼴깍꼴깍 먹고 있더라고요. 와, 그게 또 나름대로 또 아주 아름답네. 아주 아름다워요. 그럼 물이 졸졸졸 흘러가고 암사슴이 꼴깍꼴깍이니까 뭐야? 이거는 동적인 거죠? 동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이게 시가 다입니다. 다야. 그 다음 평화롭고 조화로운 어떤 마을이겠죠? 평화롭고 조화로운 정경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제목이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 뭐가요? 세 글자입니다. 산도화일까요? 암사슴일까요? 자, 바로 산도화입니다. 산도화. 내가 아까 했잖아. 어떤 이상적 곳에, 이상적 공간의 아름다움이 됐죠? 왜냐면 이 복숭아, 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도연명이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해서 무릉도원 이상향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산도화가 핀 곳이 야 저기가 무릉도원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슬쩍. 뭐 어쩌라고. 자, 그 다음 박목월은요 동생이 죽었거든요. 동생이 죽었던 작품을 두 작품을 얘기합니다. 근데 막 뭐라카노 뭐 동생이 저승에서 뭐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카노 막 하는 거야. 뭐야 제목이. 그거 뭐라카노 아니에요. 뭐라카노 아니에요. 자, 뭐라카노 아니고 상황을 해볼게요. 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나는 지금 이승에 있습니다. 즉 나가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은 이승이고 그 다음에 저승이 나올 거야. 동생 죽었다고 그랬죠? 동생이 나오지 않고 실속에서 너라고 합니다. 너가 있는 곳입니다. 너가 있는 곳 바로 저승이겠죠. 근데 이승이라는 곳과 저승이라는 곳은 단절되어 있는 거야. 근데 단절되어 있는 걸 뭐로 표현하냐면 여기에 강물이 그 사이를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곳이 바로 뭐야?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면서 일종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을. 그래서 동생이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뭐라카노 막 이러는 거야. 그 왜 안 들리냐? 여기에 바람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데 바람이 쉬. 그래서 뭐라고? 이런 상태야. 그런데 이 바람이 시의 처음에서는요, 저 바람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얘가 방해물입니다.
동생과 내가 만나는 것을 막는 방해물적인 요소라 세모였어. 하지만 이제 시의 끝으로 가면 이 바람에 날려서 내 목소리가 저승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연결하는 거니까 이제 방해물이 아니라 매개물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바람이 처음에는 방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써? 매개물이 될 거야. 그 지점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는 자 바람에 불려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차단된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 저 바람에 날려서 내 목소리가 절로 전달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써?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 불려서가 불어서 사라지는 거라면 바람에 날려서 이제 동생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긍정이겠네. 이 글의 제목은 뭐야? 뭐라카노는 아닙니다. 세 글자입니다. 반려견이요? 날려서 아니에요. 세 글자. 명사형입니다. 아우 슬퍼. 너랑 이별하니까 슬퍼. 이별 노래입니다. 세 글자. 이별 노래. 어딜 가? 그렇죠. 이별가. 자, 요게 이별가입니다. 자, 다시. 동생이 죽어서 썼던 시가 또 있어요. 또 있어. 자, 요번에는 동생이 죽어서 이제 동생을 땅에 묻어줍니다. 그래서 시가 처음에 뭐냐면 관이 내렸달까 관을 내렸달까. 관이 내렸다 관을 내렸다.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관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이 내렸다. 그러니까 관이 내리던 관을 내렸던 간에 동생의 죽음이니까 일단 이놈은 세모이긴 한데 관을 내리던 관이 내리던 그럼 얘는 관을 내렸다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 관을 내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관을 내리는 거지. 근데 관이 내리는 건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지. 즉 동생이 죽은 걸 내 손으로는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결국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관이 내렸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안타까움이겠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관이 내려가서 이제 동생을 땅에 묻었어요. 저승에 갔죠. 그 동생을 어디서 보냐면 내가 꿈속에서 동생을 봅니다. 그럼 동생은 이미 죽었으니까 저승에 있을 거고 나는 이승에 있을 겁니다. 그 꿈속에서 형님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하고 불러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 반가워. 오냐 하고 대답을 했는데 오냐 하면서 애처롭게 3번을 불러요. 대답을 했는데 중간에 끊깁니다. 띵. 전파가 안 돼요. 단절돼 버립니다. 왜 안 될까? 왜 전달이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은 눈과 비가 내리는 세상입니다. 눈과 비가 내리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봐라. 우리 머릿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갔다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저 하늘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야호 하면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떠냐면 비였던 눈이었던 다 떨어진다고요. 저 위로 안 간다고요.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야 눈과 비가 내린다 이런 말은 올라가야 너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요. 여기는 이승이니까. 근데 한 번 더 합니다. 동생이 배가 고픈지 모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열매를 주고 싶은 거야. 배고프지? 이 열매를 먹어라 하고 던져주면 열매가 올라가냐? 아니잖아. 열매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곳은 바로 뭐냐면 열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곳입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떨어지는 세상이 돼. 또 이런 하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써? 슬픔을 표현하는 거였네. 전체적으로 시가 하강적인 분위기가 보입니다. 관이 내렸다는 둥, 눈과 비가 내린다는 둥, 열매가 툭 하고 떨어진다는 둥, 전체적인 하강적인 이미지가 슬픔을 부각시키는 그런 작품이었군요. 이 글의 제목은 관이 내렸다를 두 자로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하관. 요게 하관이었습니다. 이거 길다. 일단은 쓰고. 이거 엄청 길다. 야, 죽겠다. 자, 다음 거. 쭉 당겨. 자, 요번에는요. 이 박목월 시는 좀 짧아서 금방금방 설명이 되네. 요번에는 뭐냐면 산이 나에게 뭔가를 권유합니다. 그래? 산이라는 놈이 나에게 뭔가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권유하는 거, 그 권유 내용은 당연히 긍정적인 거겠지? 그죠? 그러면 저 긍정적인 걸 나에게 권유할 수 있는 이 산도 참 긍정적인 놈이겠지.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뭘 권유했냐? 산이 세 가지를 권유합니다. 자, 첫 번째는 씨나 뿌리며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밭이나 갈면서 살아라, 밭이나 갈며 살아라 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할 때면 씨를 뿌리고 밭농사를 지어야 할 때면 밭농사를 치라고요. 즉 어떻게 살라? 이 말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를 욕심내고 그러지 말라고요. 누가? 산이 나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세 가지, 권유는 세 가지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산이 나를 에워싸고 얘기합니다. 들찔레처럼 살아라. 들찔레처럼. 그 다음에 쑥대밭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찔레는 비옥한 토양에선 당연히 자라는 거고요. 비옥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요. 물이 별로 없어도 자라고 물이 많아도 자라고 어디든 자랍니다. 늘 어떤 상황에 뭐 가리고 이러지 않고요. 늘 그곳에 동화되어 삽니다. 즉 바로 자연과 동화되어 삽니다. 난 당신 싫어요. 이런 거 없어요. 너 포용력, 뭔가를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뭐가 있으면 늘 받으면서 안고 포용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다음 세 번째. 다음 뭐냐면 금음딸처럼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금음딸처럼 살아라. 자, 그럼 금음딸처럼 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건 보름달 같은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가득 찬 보름달이 환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요즘 그 선미도 다가오는 보름달이 좋아요 막 하잖아. 맞나? 그런데 이 금음달이 뭐 이딴 식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괜히 욕심내고 여가 없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너에게 주어진 대로, 즉 순리대로 사는 건 어떨까요? 즉 산이 나에게 뭔가를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 글의 제목은 산이 나에게 뭔가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자. 산이 나의 아니라니. 띄어쓰기 찬스. 네. 산이 나에게 뭔가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산이 내 주위에 삥 둘러 있어요. 산이 날 에워싸. 그렇죠. 산이 날 에워싸고. 몇 개째야 지금? 몇 개지? 모르겠다. 몇 개인지. 5개 했어요? 엄마씨, 또 5개 남았네. 자, 그 다음에 요번 시는요 되게 간단해요.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는 게 더 길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어떤 거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경주에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 속에서 불국사 언저리에 있대요. 나는 지금 불국사 언저리에 있대. 정확히 지명 어디 주소는 잘 모르겠어. 나는 불국사 언저리에서 내가 뭘 봤냐면,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 여학생들 가야 할 이화여대 이렇게 백꽃, 하얀 백꽃이 이렇게 펴 있는 겁니다. 얘는 백꽃이야. 즉 지상에서 백꽃이 하얗게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봤냐면 그 깜깜한 밤에 달이 땅 떴어요. 달이 이렇게 이만큼 떴어요. 이렇게 백꽃을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면서 아주 환한 달이 떴습니다. 달이, 요건 달이야. 즉 천상에 있는 달이 환하게 떴어요. 그래서 시가 이게 다야. 시가 불국사 언저리에서 백꽃까지 반쯤 가려 달이 가네. 끝. 백꽃까지, 백꽃이 아니라 백꽃까지 반쯤 가려 달이 가네. 이게 시 전부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설명하고 싶으냐면 이 천상에 있는 달과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백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둘 다, 그렇지, 하얀색. 둘 다 흰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달과 지상에 있는 백꽃의 공통점입니다. 얘는 천상에 존재하고요. 얘는 지상에 존재하는데 이 두 개는 흰색이라는 공통점인데 흰색은 대대로 우리 민족의 뭐야? 한해색이죠. 우리 민족의 한맺힘 또는 한해색이었죠. 결국 뭐야? 우리 민족의 어떤 한맺힘을 표현했던 그런 내용이었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여기에 지금 있어요. 지금 제목이. 2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3번 나왔구나. 예리한데? 백꽃 아니에요. 달이었습니다. 달. 자, 간다. 자. 안 썼어? 빨리 써. 박목월의 시는 되게 좀 간단하니까 그냥 상황만 설명해도 대충 다 알 거야. 자, 요번에는 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 초가지붕에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은 초가지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저 비가 내릴 때 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 속에서는요, 그 봄비가 내릴 때 그대와의 어떤 추억이 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초가지붕 밑에서 봄비가 내리니까 그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대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대는 긍정이겠지. 초긍정이겠지? 자, 그런데 봄비가 내리면 모란 꽃이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모란의 싹입니다. 쌈. 움이 솟아요. 움이 솟음. 그렇듯이 맨 땅에서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모란에 움이 이렇게 싹이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바로 뭐야? 그대에 대한 그대의 그리움이 어떻게 될까? 솟아올라야겠죠. 그리움이 심화되었어요. 이거네. 결국
봄비가 내릴 때 그대 생각을 했더니 그대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였네. 그죠? 간단한 시네. 제목은 뭐예요? 그쵸? 봄비겠죠? 봄비가 내려서 지금 내가 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봄비 정도 되겠죠. 다음 작품은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알려나 모르겠다. 자, 얘는 제목 자체가 윤년 4월입니다. 윤년 4월이야. 그럼 보통 우리가 음력은 양력보다 한 달 정도 느리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윤년이 꼈으니까 4월이면 양력 5월일 텐데 윤년이 꼈으니까 6월 정도 되겠죠? 요건 바로 뭐냐면 6월경이겠네. 6월경. 그러니까 6월경이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써? 늦봄 정도 되겠죠. 늦봄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해도 돼? 초여름. 그죠? 초여름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제목 자체가 늦봄 또는 초여름 또는 윤년 4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주 눈이 먼 처녀를 관찰을 합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 아주 외딴 봉우리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닌 떨어져. 외딴 봉우리야. 거기에 외딴 봉우리도 외로울 텐데 거기에 외딴 집에 삽니다. 이런 외딴 봉우리에 외딴 집에 사니까 고독과 외로움이 최고조네. 여기서 어떻게 해서 고독과 외로움은 최고조입니다. 외로움은 최고조야. 이곳에 누가 사냐면 바로 눈먼 처녀가 살아요. 눈먼 처녀가. 그러면 보통 옆에 사람이 있으면 뭐 대화를 해주고 소곤소곤 해주고 뭐 하거나 또 앞이 보이면 밖에서 구경도 하고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꾀꼬리 소리가 갑자기 꾀꼴 납니다. 꾀꼬리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꾀꼬리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써? 얘 문설주에다 기둥 문설주에 귀를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밖에 나가서 개나리가 피면 봄인가 보다 하면 되는데 얘는 앞이 안 보이는 거고요. 옆에 얘기해 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꾀꼬리 소리가 나니까 밖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는 거야. 또 무슨 소리가 들릴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겠지. 일종의 바깥 세계에 대한 어떤 설렘 또는 뭐 호기심 뭐 이런 것이 작동하는 거겠죠. 즉 문설주에 귀를 대는 건 바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그 다음 설렘과 이런 거죠. 이것을 이런 모습을 바로 누구야? 화자가 관찰하고 있어요. 얘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시입니다. 제목은? 아니야 윤년 4월이었잖아 제목. 여기 제목 설명했잖아. 제목이 윤년 4월이라고요. 윤년 4월? 그 세자로. 6월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자로. 윤년 4월이라고. 윤년 4월. 윤사월. 그렇죠. 그걸 윤사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끊어지겠죠? 윤년 4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박목월 시에서 이제는 언제냐면 이건 아까 대부분 저런 자연 얘기하는 건 청록파 시절에 쓴 거고요. 얘는 아주 늙음하게 썼던 건데요. 시인들의 실명이 막 나옵니다. 시인들의 실명이 나와요. 아주 재밌는 시인의 실명이 나와요. 자, 뭐라 할 거냐면 아주 총 2연으로 되는데 아주 깨끗한 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잠적됐대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건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잠적되었대요. 그럼 뭐가 깨끗하게 잠적됐냐면 친한 친구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친구들의 죽음이 나와. 그래서 실제 시인 이름이 나옵니다. 청마가 가고, 청마는 유치환을 얘기하는 거야. 유치환도 죽었고, 지훈이도 가고. 지훈이 누구야? 조지훈. 그 다음에 수영이의 연결식장에서, 현재는 수영이의 연결식장이랍니다. 수영이 누구야? 김수영. 김수영이 죽은 겁니다. 즉 순차적으로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 엄청 슬픔과 아픔과 고통 다 있을 거잖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아픔과 고통이 슥 사라지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꿈에서조차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깨끗한 잠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친구가 죽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슬픔에서 이제 슬슬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연으로 갑니다. 그냥 이제는 어떻게 했어? 친구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래 이러지 않고 그냥 일상사로의 복귀. 원래 사는 모습으로 그대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박두진을 만납니다. 그래서 박두진이랑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요즘 뭐해? 또 가다가 박남수를 만나요. 아침 이미지를 썼던 박남수 만나고요. 그 다음 성탄제를 썼던 김종기를 만나요. 김종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죠. 일상적인 일이잖아. 즉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나 슬퍼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두진아 안녕, 남수야 안녕, 종기라 안녕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차를 먹는데 오늘 차값이 40원입니다. 원래 40원인데 뭐야 이거 15% 올랐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값이 15% 올랐대요. 차값 15% 인상.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죠. 그죠? 죽은 친구에 대한 절친의 죽음과 일상사로의 복귀를 얘기한 거였네. 제목은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항상 나오죠, 제목은. 주제는 친한 친구의 죽음과 일상사로의 복귀. 아주 평범한 일이죠. 일상사. 그렇죠. 얘가 바로 일상사입니다. 9작품 했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작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안다, 이거. 힘들어. 자, 산문시입니다. 이건 조금 기네, 산문시야. 내가 유성에서 버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버스를 타고 가다 조치원에 도착합니다. 조치원에 가면서 나무를 하나 봅니다. 왠지 수도승 같은 어떤 과묵한 그런 모습이 보여. 그 나무인데요. 수도승 같고요. 어떤 묵중해. 과묵한. 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 나무는 수도승 같이 생겼는데. 하고 가요. 또 빵! 타고 가요. 조치원에서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공주로 옵니다. 공주로 왔더니 뭐냐면, 저건 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외지인 같이 보이는데? 좀 어설프다. 어설픈 과객처럼 보입니다. 어설픈 과객처럼 보여요. 좀 외로워 보여. 왜냐면 거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뭔가 조금 손님같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 공주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온양으로 갑니다. 온양으로. 그런데 온양으로 갔는데 저기가 좀 파수병 같아요. 뭐 지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문지기처럼 딱 서 있는 거야. 좀 너무 외롭겠다. 고독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나는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왔더니 내가 봤던 세 그루의 나무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렸답니다. 이미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그럼 내가 봤던 그 세 그루의 나무는 다 누구야?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때로는 좀 묵중한 모습이 좀 보이고요. 또 외로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얘기였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야? 고모요? 고모가 왜 나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고모가 아니고요. 고모는 그 소설이죠. 그 나무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 글자. 내가 새 그루에 뭘 봤어? 제목은요? 새 그루의 나무?
내가 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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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바로 나무였습니다. 나무. 그러면 지금 박목월에 실려있는 우리 10작품을 모두 다 다룬 겁니다. 더 이상 이거 이외의 박목월 작품은 나올 것이 없어요. 아싸.